경제 위기 상황 어제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 연속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 번 모시고 말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세계적인 위기인데다가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 실제 물가는 이미 계속 치솟고 있고 각종 지표도 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근데 어제 말씀하신 부분만 일단 간략 요약하면 최근의 경제 위기를 70년대에 오일 쇼크 이후에 80년대까지 위기 비교하는 이제 언론이나 경우가 많은데 70년대는 결제 통화였던 달러화가 불안정해지면서 유가가 요동치고 그랬던 문제라 달러화를 안정시키자 해결되었다. 요약하자면 맞죠? 네. 잘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정치로 인해서 결국 전쟁까지 이어졌고 그리고 전쟁 이후 정치가 진영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위기고 이것은 달러화하고는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라 달러화를 어떻게 하든 간에 계속해서 물가는 치솟고 석유가는 치솟게 돼 있다. 이 근본적으로 다른 위기다.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문제를 어떻게 부자 증세로 해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정부가 내놨던 대책 중에 보면은 세제 관련한 대책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 하다가 끊어졌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예, 지금 어제 이어서 잠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요. 금리 인상이 지금 불가피하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견해가 지금 약간 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데 빠르게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걱정하는 게 경기 침체라든가 특히 이제 뭐냐면은 월가가 타격을 받아요. 월가는 이미 타격받고 있지 않습니까? 타격받는데 더 타격받죠. 주식 아직도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듯이. 미국 주식 폭락하고 있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식이 가장 많이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는 주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월가가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이제 그러니까는 사명 중에 우리가 흔히 이제 고용하고 물가만을 생각들 하시는데 금융 안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당연히 중요하겠네요. 금융 안정도요. 그러니까 월가가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 불안정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야 긴축을 지금 이렇게 그냥 무작정을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월가 타격까지도 가되는데 물가 잡다가 주식 다 때려잡겠다. 그렇죠.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협상책이 나오는 거냐면요. 물가 지금 상승률 목표를 지금 2%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 4%까지 올리자. 목표치 자체를. 그러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렸을 때 물가가 이제 서서히 떨어질 텐데 한 4%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물가가 4%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 이제 금리 올리자 이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가를 2% 이내로 잡으려고 했는데 그렇죠. 목표치를 그건 이제 불가능하니까 포기하고 4%로 높인 다음에 그걸 기준점으로 다시 경제정책을 짜자.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가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적정한 타협책으로 3%로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답답하네요. 그쪽. 그러니까는 제가 어제 소개한 대로 수단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당장.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좀 유가가 지금 갑자기 떨어지겠습니까? 아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미국에서 이자율 조정하는 것 가지고 한계가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니까 궁여지차까지도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 우리는 뭐 사실은 대책은 없고요. 사실 대책은 없고 오히려 기업들 뭐 소위 말해서 기사 알려준다는 명분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감세라든가 그다음에 규제 탈규제 이제 오늘도 이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법인세 내려주고 종부세, 상속세 뭐 이렇게 가고 있죠. 아니 그 법인세 상속세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려주게 하게 되면은 세금 인하로 혜택을 보는 계층들이 소비를 더하면 더했지 무슨 뭐 더 줄일지도 않을 거고 이게 무슨 물가 대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요.
이거 물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예. 이참에. 그렇죠. 소원수리 하는 거죠. 이참에 끼워 넣는 거 아닙니까? 예. 경제 위기하고는 상관없는 대책이고 이런 세제 관련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규제를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러니까 모래주머니를 그러니까는 뭐 저기 이 샌드박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잖아요. 규제 타파. 예, 타파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보수 정권 들었으면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규제는 기업이 싫어하는 앞에 그렇죠. 괄호치우가 빠졌죠. 기업이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이거를 치워달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국가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하나 일화가 뭐냐면은 규제 완화를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이제 막 신청하라고 예.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해줄 만한 게 별로 없더라 이거예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 건강이라든가 생명에 거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최소한의 규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빼놓고 나머지 보니까 별게 없더라 이거예요. 생명, 예. 안전, 환경 예. 이런 예. 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규제가 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별로 할 게 없었다. 예. 이번에라고 갑자기 그런 게 등장할까요? 반드시 이거를 풀어내야 그래야 소유값이 떨어진다 이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로 경제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식이 뭐냐면요. 우리가 초기에 이제 그러니까 한전 민영화 이런 얘기도 나왔듯이 공기업 민영화 얘기도 나왔듯이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돈 벌기 힘드니까 돈 벌거리를 좀 마련해 주자 이거예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해가 됐던 규칙들을 없애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말씀으로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게 했는데 접수된 게 별로 없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가 안정 대책하고는 이제 사실상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직접 관련된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나오면? 없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관세를 낮춘다는데 뭐 MBC에서 보도를 하고 했지만은 이미 FTA로 다 그러니까 무관세인 걸 가지고 관세를 어떻게 낮춥니까? 그러니까요. 무관세인데.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물가 상승도 예. 가파르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적으로도 가파르고 우리도 가파른데 예. 그 물가 상승을 잡을 만한 대책 혹은 상쇄시킨 잡을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상쇄시킬 만한 충격을 완화할 만한 대책 이런 건 없어요 아직? 이건 제가 그랬잖아요. 원인이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처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인이 정치 실패에서 비롯되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종전을 하고 종전을 시키고 이걸 이제 그 해가지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제 물가 상승으로 타격을 보는 게 취약계층들이란 말이에요. 고소득층은 물가가 올라도 그렇게 큰 타격을 안 받아요.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발표됐잖아요. 네. 이 내용에도 없습니까? 없죠. 사실 정부도 이제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마땅한 대책이 없다. 만들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제목만 봤는데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것들이 사실 그 안에 주로 소개됐던 것들이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든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위기 관리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 관리 단계로요. 근데 위기 단계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식량기근으로 이제 수억 명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실 그러니까 좀 세심한 소득 지원 같은 게 좀 필요한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인데 이 가계부채가요 단순한 가계부채만이 아니라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 중소기업 부채가 부동산 부채하고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어요.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그러니까는 국제결제은행에서 지난해 4분기 이제 그 부채들을 그 통계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래서 21년 12월 말까지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 그동안 쭉 소개했듯이 한국은 가계부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고 그렇죠. 정부 부채는 그러니까 별로 안 증가한 그러니까 이런 나라잖아요. 보수 매체는 계속해서 정부 부채 늘어난다고 공격했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정부 부채는 주요 국가 중에 가장 적게 증가했고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풀지 않다 보니까 그 부담을 가계가 다 안아서 가계 부채가 주요 국가 중에 가장 크게 증가했죠. 예. 이런 정부 부채가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요. 우리나라는 6.6%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는 22.1%포인트나 올랐다고요. 이게 저는
보수 매체가 예.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느라고 동원했던 논리 예. 그 정부 지출을 못하게 막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 예. 지출만 있으면 비난을 하고 예. 공격을 했는데 나라 돈, 나라 빚쟁이 된다고. 그런데 그 논리 덕분에 윤석열 정부가 폭탄을 안게 됐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예. 그때 정부가 적절하게 지출을 했으면 한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증가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팬데믹 이후 2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한 12%포인트가 증가했는데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 0.5%포인트 안 증가했어요. 아니 근데 예? 반복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국가가 국민한테 빚을 전가시킨 셈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죠? 그렇죠. 예. 나라는 빚을 져도 갚을 능력이 되지만 개인은 파산하는 거 아닙니까? 공장장이 적절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지금 작용을 폭탄으로 온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왜 가계부채하고 자영업자 중소기업하고 부동산 부채가 동전의 앞뒷면이냐면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부채가 크게 급증했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요. 네. 그런데 자영업자 부채들의 그러니까는 전체 가계 대출 중에서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69.3%가 부동산 대출이에요.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지금 떨어지게 되면 그걸 같이 인제가 되는 거죠. 폭락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겠지만 예. 이걸 상승시킬 수는 없죠 지금은. 그렇죠. 우리 언론이 계속해서 또 지난 정권 때 부동산 대책 실패 가지고 이제 부동산 폭증 얘기했는데 최근에 들어서야 언론들이 코로나 이후에 부동산 폭등한 순위 전 세계 비교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저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가격이 상승했던 것은 정책적 요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 세계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이제 정반대 상황을 맞이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금융하고 부동산이 같이 동조화되기 때문에 돈 푸는 상황 속에서 돈 선진국들 엄청 풀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동산으로 갔고 거기다가 이제 중소기업까지도 이게 우리가 지금 가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50% 이상이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업이익을 내 가지고 경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울 용어가 너무 많아요. 돈을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될 게 아닙니까? 대출 이자를요. 그거를 그러니까 갚지 못하는 기업들을 기업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렇죠. 거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이걸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50% 절반이 넘어요. 아 지금. 근데 중소기업이 뭐냐면은 중소기업도 대출금 중에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이에요. 그러니까요. 위험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때는 안전하다고 했을 텐데. 취약한 부분이 가게만 있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 기업 다 연결돼 있고 지금 그러면 부동산 자산 가격이 지금 하락세로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대출 이자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상한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요. 미국이 계속 올릴 테니까 이자를. 그럼 자산 가격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대출에 간 상환금에 대해서도 이제 회수가 이제 일어난다고요. 자산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그렇죠.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냐면 유동성도 줄어들고 원리금 상환 리스크도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라고요. 굉장히 이런 악순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는. 그러면 이 상황, 이 관리가 이게 한번 벌어지게 되면은 그다음에 실물 경기 침체로 넘어가죠. 그러다가 고용 충격이 오고. 그러다가 스태그플레이션.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 관리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유례없는 종합 위기인데 지금까지 내놓은 대책들은 사실은 이 위기의 본질하고 상관없는 거라는 말씀이신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그러니까 신용대출도 많이 증가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용대출도 소득 이내로 제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7월 달부터 지금 그걸 푼다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건데. 그렇죠.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건 이제 인기 영합 정책입니다. 그렇죠. 인기 영합 정책인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은 제가 보기에는 20, 30대 영끌했던 세대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희생양 찾기다. 자, 한동안 계속 교수님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분석을 듣고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개인은 거기에 맞춰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맞습니다. 정보부처럼 정보부처로 대응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너무 지금 없어요. 위기 관리 대책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게 지금 위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예를 들어서 포탈 보다 보면 매
부인 관련 뉴스가 너무 많고, 예. 아니면 먹방도 아니고, 예. 먹방과 패션 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한동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범 교수님이었습니다. 네.